KM그룹의 본사 25층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오직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 침묵을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졌다. 강민혁 사장의 등장은 언제나 예고 없는 폭풍과도 같았기에 비서실 직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모니터만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고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강민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이 배제된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불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고 KM그룹을 국내 재계서열 5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임원들이 그의 칼날 같은 독설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고 수행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획팀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무겁고 탁했으며 거대한 원형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이서연은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디자인 3팀의 말단 사원이자 계약직 디자이너였기에 감히 이 고위급 임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지만 팀장인 최 부장의 강압적인 지시로 인해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끌려 나온 상태였다. 서연은 낡은 셔츠 소매를 몰래 잡아당기며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화려한 회의실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축되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별다른 서론 없이 최 부장을 향해 턱을 까딱이며 보고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최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리조트 리뉴얼 디자인건이었고 최 부장은 화려한 색감과 트렌디한 요소를 잔뜩 집어넣은 시안을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민혁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다. 최 부장의 열정적인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민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은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이 디자인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고객의 동선을 무시한 처사인지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날카로워서 최 부장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민혁은 혀를 차며 이게 KM그룹 디자인팀의 수준입니까? 대학생 과제만도 못한 쓰레기를 들고 와서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다니 라고 일갈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장은 당황한 나머지 시선을 돌려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고 구석에 앉아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는 저기 앉아있는 신입 디자이너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수정하라고 지시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고 그 시선들 속에는 비난과 경멸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웠다가는 당장 계약 해지를 당할 것이 뻔했기에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유학은커녕 제대로 된 미술 학원조차 다니지 못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밤샘 노력으로
겨우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에게 이 직장은 병원비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이려던 찰나 강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을 갈랐다. 그래서 부장님 말대로라면 이 모든 엉터리 디자인의 책임이 저 말단 사원에게 있다는 겁니까? 민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서연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개를 들어 민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고 그 순간 민혁의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최 부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지? 그리고 자네가 조사했다는 그 기초자료 지금 가지고 있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자신이 정리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최 부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꼼꼼하고 분석적인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이서연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객들은 화려함보다는 편안함과 자연 친화적인 동선을 원했습니다. 부장님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이용객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자신이 분석한 내용에 확신을 가지면서 점차 또렷하고 힘있게 변해갔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연과 화면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감히 부장에게 반기를 든 서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민혁은 턱을 괴고 화면에 띄워진 서연의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의외의 흥미로움이 일렁이고 있었는데 수많은 보고서들 사이에서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력은 임원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의 쪽으로 걸어갔고 그가 다가올수록 서연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낡은 구두와 소매 끝이 해진 셔츠, 그리고 밤샘 작업으로 인해 충혈된 눈을 관찰하며 그녀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났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터는 정확하군.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건 조직 생활에서 감점 요인이다. 그의 말은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호하게 들렸다. 하지만 민혁은 몸을 돌려 최 부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엉터리 결과물을 가져온 관리자의 무능함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 회의 때까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한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때는 부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민혁의 선언은 최 부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동시에 서연에게는 기적 같은 기회이자 위험한 도박판으로의 초대였다. 민혁은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향해 묘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을 예고하는 듯했다. 문이 닫히고 민혁이 사라지자마자 최 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서연에게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사장님 앞에서 나를 망신줘? 너 같은 근본 없는 계약직 따위가 어디서? 최 부장의 폭언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회사 생활이 지옥처럼 변할 것이라는 것을. 한편 CEO 집무실로 돌아온 강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의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고
그곳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사실 회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청소부 아주머니를 도와주던 그녀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함을 달래듯 위스키 잔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이서연, 잡초 같은 여자군. 그는 자신이 왜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 맴돌았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디자인 3팀의 업무 진행 상황 매일 보고하세요. 그리고 최 부장이 그 직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도록.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의 지시에 토를 달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민혁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회의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철저한 이성적 판단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깜깜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최 부장이 떠넘기고 간 방대한 양의 수정 작업 때문이었다. 그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빛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의 전체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당황한 서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공포심에 질린 그녀가 누구세요?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낯선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고급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 그리고 힘내라는 쪽지 대신 최신 디자인 서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직 CCTV 카메라만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호의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었다. 25층 모니터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혁은 화면 속 서연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차가운 총재가 신데렐라를 위해 준비한 비밀스러운 보호의 첫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음모와 시련 속에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임을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KM그룹 디자인 사업부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경쟁사인 태산건설이 오늘 아침 발표한 신규 리조트 조감도가 KM그룹이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시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최 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무실을 뛰어다니며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열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도대체 어떤 놈이 정보를 팔아먹은 거야. 내부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당장 보안팀 불러와. 라고 악을 썼다. 직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는 숨막히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멍하니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디자인은 분명 지난주 자신이 밤새워 수정 보완했던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최 부장이 거칠게 서연의 자리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일으켜 세웠고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서연, 네가 범인이지? 지난주에 내가 데이터 정리하라고 파일 넘겨줬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최 부장은 침까지 튀기며 서연을 몰아세웠고 서연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혀버렸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시하신 대로 데이터 분석만 했을 뿐. 서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최 부장은 그녀의 말을 싹둑 자르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사내 서버 접속 기록지였는데 놀랍게도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 새벽 2시에 이서연의 아이디로 외부 IP에서 접속하여 핵심 디자인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 지은 사람들에게는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최 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큰 소리로 외쳤다.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라더니 궁하니까 이런 짓을 벌인 거겠지. 경쟁사에서 얼마를 준다고 했냐? 회사를 배신하고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이었나 본데 어림도 없다. 그의 인신공격적인 발언에 서연은 모멸감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 눈앞에 들이밀어진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여 반박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소란이 커지자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서연은 마치 범죄자처럼 양팔을 붙들린 채 25층 감사실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서연은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다. 감사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강민혁 사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배석해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 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서연을 노려보았다. 민혁은 들어오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았지만 지난번 회의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미묘한 흥미나 호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최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된 몸짓으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증거는 명백합니다. 계약직 사원 이서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며 즉각적인 해고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온갖 조작된 정황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서연을 완벽한 배신자로 몰아갔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접속 기록과 CCTV 캡처 사진들을 천천히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장님,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아이디가 도용당했습니다. 보안팀에 정밀 조사를 요청하면 밝혀질 겁니다. 제발 제게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혁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민혁은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연 씨,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는 직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또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논리는 너무나 냉정하고 사무적이어서 서연은 가슴에 대못이 밝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서연은 지난번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민혁이라면 이번에도 진실을 꿰뚫어 봐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민혁은 펜을 들어 책상 위에 놓인 징계 처분서에 서명하며 말을 이었다. 객관적인 증거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상 회사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서연 씨에 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정지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당장 사원증 반납하고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그의 선고는 사형 판결과도 같았고 최 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서연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사원증을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혁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사실을 뛰쳐나갔다. 서연이 사라진 후 감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 부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민혁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현명한 결단이십니다. 저런 불순분자는 초기에 싹을 잘라야죠. 제가 후속 조치로 형사고발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민혁의 칭찬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혁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등 뒤로 싸늘한 한마디를 던졌다. 최 부장, 형사고발은 아직 보류합니다. 언론의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게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정직 처리로 입을 막고 사태 수습에만 집중하세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기에 최 부장은 찜찜함을 느끼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감사실을 빠져나갔다. 모두가 물러간 뒤 민혁은 굳게 닫힌 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책상 아래 비밀 금고를 열어 별도의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민혁입니다. 지금 즉시 보안팀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원만 추려서 별동대를 꾸리세요. 그리고 10분 내로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극비 사항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다시 책상에 앉아 최 부장이 제출했던 증거 자료들을 다시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접속 기록이었지만 민혁의 예리한 눈썰미는 미세한 모순점을 발견해냈다. 외부 접속이라던 IP 주소의 패턴이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연이 접속했다는 그 시간에 그녀의 거주지 근처 편의점 CCTV에는 그녀가 약을 사러 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이자 민혁의 오랜 대학 동기인 한태진 실장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표정을 보니 누가 실수라도 했나 본데. 태진은 민혁의 심각한 표정을 읽고 농담기를 거두며 자리에 앉았다. 민혁은 서연의 접속 기록 사본을 태진에게 건네주며 낮게 읊조렸다. 이 로그 파일 역추적해서 진짜 발신지를 찾아내. 그리고 최 부장의 최근 6개월간 금융거래 내역, 차명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봐. 태진은 서류를 훑어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그 신입 디자이너 건이잖아.
아까 징계 내렸다고 들었는데 뒤로는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강 사장님 답지 않은데. 태진의 말에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착각하지 마. 억울한 희생양을 만드는 건 내 경영 철학에 위배될 뿐이야. 그리고 내 회사에서 감히 날 속이려 드는 쥐새끼들이 있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사실 민혁은 아까 감사실에서 서연의 눈빛을 보았을 때 당장이라도 최 부장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짐짓 냉정한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는 서연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통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알았어. 최 부장 그 인간 평소에도 냄새가 나긴 했지. 내가 확실하게 털어서 가져올게. 태진은 민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씩 웃으며 방을 나갔다. 민혁은 다시 홀로 남겨진 집무실에서 서연이 두고 간 사원증을 집어들었다. 증명사진 속의 서연은 맑고 강단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사원증을 손에 꽉 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네가 흘린 눈물, 그 대가는 반드시 놈들이 치르게 될 테니까.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서연 씨가 회사를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녀의 집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신변을 보호하도록. 만약 최 부장 쪽 사람들이 접근하면 즉시 보고해. 한편 짐을 챙겨 회사 정문을 나선 서연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그녀는 올려다본 KM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자신을 짓누르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에 젖은 채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그녀를 힐끗거리며 지나갔고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외면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 내가 직접 찾겠어.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은 홀로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며 빗속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검은 세단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인지 보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증바,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서연에게 세상은 여전히 가혹한 겨울 한복판이었다. 낡은 아파트 우편함에는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장과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붉은 딱지처럼 쌓여 있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대기업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은 업계 바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좁은 단칸방에 앉아 식어버린 밥을 먹으며 그녀는 억울함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병상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조작된 접속 기록의 원본 로그를 찾아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회사 보안 서버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했으므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야심한 밤에 회사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서연은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KM 그룹 본사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보안 요원들의 순찰 시간과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경비 시스템이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짧은 틈을 노렸다. 빗소리가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어 주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직원용 비상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다행히 아직 그녀의 출입 권한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는지 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어둠에 잠긴 로비는 평소의 화려함 대신 으스스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녀는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2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마침내 디자인 사업부가 있는 층에 도착한 서연은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지해 자신의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 전원을 켰지만 화면에는 계정 잠김이라는 붉은 메시지만이 떴다. 최 부장이 그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고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그녀의 컴퓨터를 조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암호들이 순식간에 해제되어 갔다. 서연은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윈도우 화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탕화면 한가운데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새롭게 생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하자 그 안에는 최 부장이 조작하기 전에 원본 접속 로그 파일과 함께 태산건설 관계자와 최 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본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서재에 있는 강민혁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회사에 잠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보안팀에게 25층 감시 카메라에 경보 알람을 꺼두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민혁은 화면 속에서 놀란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서연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태진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그녀가 직접 찾은 것처럼 꾸며서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놓았던 것이다. 민혁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무모한 여자군. 겁도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기특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었지만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자 역할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가진 잠재력과 끈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했기에 그는 그녀가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다. 그때 민혁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날카로워졌다. 다른 모니터 화면에 엘리베이터가 25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잡혔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은 최 부장의 신복인 과장과 건장한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은 손에 서류 파쇄기를 들고 있었고 야밤에 몰래 들어와 서연의 자리에 남은 증거들을 완전히 인멸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서연은 아직 데이터를 USB에 옮기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사내 방송 시스템에 접속했다. 서연과 최 부장 일당이 마주친다면 그녀가 위험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25층 반대편 구역에 화재 감지 센서를 강제로 작동시켰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자 복도를 걸어오던 최 부장의 신복들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뭐야, 불난 거야? 경비들이 올라오겠는데? 그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했고 작업을 포기하고 서둘러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들키면 끝장이라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그녀의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고 잠시 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오작동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컴퓨터를 끄고 챙겨온 짐을 들고 반대편 출구로 뛰었다. 민혁은 화면을 통해 최 부장의 하수인들이 주차장으로 도망치는 모습과 서연이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동시에 확인했다. 그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아슬아슬했어.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고 보호하려 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빗속을 뚫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USB가 젖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근처 24시간 PC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USB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일들 사이에는 팬텀이라는 발신자명으로 된 짧은 메모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메모장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가올 창립 기념 파티, 그곳이 당신의 무대다. 서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지 모를 이 팬텀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그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막막했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창립 기념 파티는 KM그룹의 전 임직원과 외부 인사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고 최 부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승진을 자축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 화려한 파티장을 최 부장의 무덤으로 만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두려움은 어느새 투지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과 희망으로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한태진을 집무실로 불렀다. 최 부장이 파티날 VIP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그 현장을 잡아야 해. 민혁은 태진에게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만년필을 건넸다. 이걸 서연 씨에게 전달해. 단 내가 보냈다는 걸 절대 들키지 말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처리해. 태진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거의 키다리 아저씨 수준인데? 그냥 고백하고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 민혁은 태진의 농담을 무시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경험이 필요해. 나는 단지 판을 깔아줄 뿐이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다가올 파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하며 그녀를 위한 마지막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KM그룹 내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대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며칠 남지 않은 파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파티장에 몰래 잠입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도와준 익명의 조력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들꽃처럼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증본 KM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서울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파티장의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빛조차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는 어둠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암투가 꿈틀거리는 무대였다. 이서연은 파티장 입구에서 초대장을 움켜쥔 채 깊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정직 처분을 받은 그녀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익명의 조력자 팬텀이 보내준 초대장과 이곳이 당신의 무대다라는 메시지는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수선해 입었는데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하얀 피부와 고든 자세를 돋보이게 해주는 단아한 차림이었다. 그녀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쪽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쏠렸다. 대부분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지만 디자인 사업부의 직원들과 최 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옆에 있던 김 과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의 눈빛에는 이서연을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망신을 주겠다는 악의가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파티장 한쪽 벽면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최 부장이 비자금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태진에게 받은 만년필 녹음기를 이용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김 과장이 일부러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 과장은 평소 최 부장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서연을 괴롭히던 장본인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회사 기밀 팔아먹다 걸려서 쫓겨난 산업 스파이 아니니? 김 과장의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순식간에 주변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며 수군거렸고 서연은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죠. 서연이 당당하게 대꾸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김 과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와인잔을 교묘하게 기울였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와인잔이 서연의 쪽으로 기울어졌고 검붉은 액체가 서연의 원피스 가슴 부분과 치맛자락에 흉하게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옷이 너무 싸구려라 닦아도
얼룩이 지지 않겠어? 김 과장은 사과는커녕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다.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김 과장을 노려보았다. 최 부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샴페인을 들이켰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추며 썰물처럼 조용해졌고 거대한 문이 열리며 강민혁 사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강민혁은 완벽한 핏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파티장의 공기마저 바꿔놓았다. 그는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좌중을 압도했는데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소란이 일어난 곳을 향해 꽂혔다. 민혁은 와인으로 엉망이 된 서연과 그녀를 비웃고 있는 김 과장, 그리고 뒤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최 부장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민혁은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서연은 민혁과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김 과장 앞에 멈춰섰다. 김 과장은 사장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횡설수설했다. 사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저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녀는 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민혁의 서늘한 눈빛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KM그룹의 직원이 파티 매너조차 갖추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다니 인사팀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김 과장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김 과장의 손에 들린 빈 와인잔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와인은 1982년산 빈티지입니다. 당신의 부주의함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귀한 술이군요. 심할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십시오. 민혁은 김 과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돌아서서 마치 서연의 젖은 옷을 보고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게 건네주는 대신 옆에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지배인을 손가락으로 불렀다. 지배인, 우리 그룹 행사장에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분을 VIP 라운지로 안내해서 수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 파티의 격식에 맞는 옷을 준비해 주십시오. 보는 눈이 불편하군요. 그의 말투는 냉정하고 까칠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서연을 이 끔찍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구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의중을 파악하고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민혁이 서연을 챙겼다기보다는 파티의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생각하며 다시 각자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최 부장만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쫓았다. VIP 라운지로 안내된 서연은 호텔 직원이 가져다준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은은한 펄이 들어간 우아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드레스와 그에 어울리는 구두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드레스를 꺼내 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의 치수를 미리 알고 맞춘 것처럼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다. 상자 아래쪽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고개를 들어라.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민혁의 배려인지 팬텀의 선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드레스를 입으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붉어진 눈가를 닦아내고 화장을 고친 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조금 전에 초라하고 위축되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고귀하고 당당한 여성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한편 파티장에서는 민혁이 주요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줄곧 VIP 라운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최 부장이 로비스트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하고 한태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태진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았고 민혁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혁의 연설이 시작되자 파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청중을 휘어잡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서연이 무사히 돌아올지에 쏠려 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파티장 입구의 문이 다시 열리고 새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들어왔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터뜨리며 웅성거렸다. 미드나잇 블루 드레스는 서연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신비롭고 고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파티장을 가로질러 민혁이 있는 무대 근처로 다가왔고 민혁은 연설을 멈추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해 아주 짧고 미세한 고갯짓을 해보였다. 그것은 잘 돌아왔다는 무언의 환영 인사였다. 최 부장은 테라스에서 돌아오다 완전히 달라진 서연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쥐새끼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갑자기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나타난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서연은 최 부장과 눈이 마주치자 피하지 않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민혁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을 이용하여 최 부장에게 다가갔고 주머니 속에 든 만년필 녹음기를 꽉 쥐었다. 부장님,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서연이 부드럽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물었다. 최 부장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라 도망칠 곳이 없었다. 네가 어떻게, 그 옷은 또 어디서 난 거야? 최 부장이 더듬거렸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와인 얼룩은 지울 수 있어도 당신이 저지른 죄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밤 기대하세요. 민혁은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 틈에 섞이면서도 서연이 최 부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보며 묘한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 2잔을 집어들고 자연스럽게 서연과 최 부장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장은 최 부장에게는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다.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십니까? 민혁이 불쑥 끼어들며 물었다. 최 부장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민혁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장님께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그거 기대되는군요. 이서연 씨의 복귀가 기다려질 만큼. 민혁의 복귀라는 단어에 최 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민혁은 잔을 들어 서연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Cheers. 맑고 청아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유대를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은 민혁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차가움만이 아닌 든든한 신뢰와 따뜻한 온기를 읽을 수 있었다. 이 파티는 서연에게는 시련의 장이 아닌 화려한 부활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 스크린에 예정에 없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쟁사인 태산건설의 로고와 함께 KM그룹의 이번 프로젝트가 표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악의적인 뉴스 보도였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기자들이 들이닥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 부장이 준비한 최후의 발악이자 서연과 민혁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경악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차분하게 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서연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황하지 마.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지금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이니까. 민혁의 넓은 등은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해 보였고 서연은 그의 뒤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가면무도회는 끝났고 이제 진짜 얼굴을 드러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흥남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보도는 파티장의 화려한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쟁사인 태산건설이 KM그룹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KM그룹이 태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악의적인 내용의 앵커 멘트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초대받은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무대 쪽으로 몰려들었다. 섬광처럼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이서연은 잠시 눈앞이 하얘지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등 뒤에서 버티고 선 강민혁의 존재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최 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인 척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KM그룹은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이서연이 경쟁사에 기밀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회사가 표절을 했다고 조작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고 장내의 여론은 순식간에 서연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사람들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어떻게 저런 뻔뻔한 여자가 파티에 올 수 있지? 당장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날 선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모멸감에 몸이 떨려왔지만 주머니 속에 든 녹음기와 자신이 준비한 데이터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물러선다면 그녀는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혁의 옆을 지나쳐 마이크가 있는 연단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민혁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대 한쪽에서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선새끼 사자가 처음으로 포효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미 사자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경호원들이 서연을 제지하려 하자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고 그 무언의 압력 덕분에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결코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온 표절 의혹 또한 조작된 거짓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서연은 굴하지 않고 준비해온 USB를 연단에 있는 노트북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 서버의 접속 로그입니다. 서연이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의 뉴스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데이터표가 나타났다. 최 부장님은 제 아이디가 외부에서 접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로그를 분석해보면 그 접속 신호는 다름 아닌 사내, 그것도
최 부장님의 집무실 IP 주소에서 오해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IP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은 명백히 최 부장의 사무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IT 기술에 밝은 몇몇 기자들이 저건 조작하기 힘든 루트인데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 부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며 더욱 크게 소리쳤다. 저건 모함이야. 해킹 실력까지 있는 줄은 몰랐군. 감히 부장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증거를 조작해?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최 부장은 서연에게 다가가 억지로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킹이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해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는 태진이 준 만년필 녹음기를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최 부장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그 계약직 여직원 하나 희생양으로 삼으면 모든 게 덮어집니다. 태산 쪽에서 입금한 잔금은 확인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짧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났다.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비난과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다. 최 부장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 질렀다. 이건 조작된 AI 음성입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걸 증거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변호사 불러.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민혁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구두 소리는 소란스러운 파티장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고 그가 움직이자 좌중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민혁은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면서도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최 부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했을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되었다. 최 부장, 당신 말대로 요즘 기술로 음성 조작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 민혁의 차분한 어조에 최 부장은 일말의 희망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습니다. 최 부장은 민혁에게 매달리듯 호소했지만 민혁의 입가에 스친 것은 차가운 조소뿐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말을 이으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자네가 말한 그 헌신이라는 것이 경쟁사의 자금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리고 방금 서연 씨가 보여준 로그 기록의 타임 스탬프는 조작이라고 하기엔 우리 회사의 메인 서버 백업 데이터와 초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까지 해킹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 민혁의 예리한 지적에 최 부장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메인 서버는 CEO인 민혁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서연이 그것을 해킹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었다. 민혁은 최 부장을 압박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자네가 방금 언급한 변호사 말인데 회사 법무팀이 아닌 개인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건가? 회사의 임원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찔리는 게 있다는 반증 아닌가? 민혁의 논리정연한 신문에 최 부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의 폭로가 감정적인 호소였다면
묵살할 수 있었겠지만 민혁이 제시하는 의문점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팩트에 기반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미친 듯이 받아 적었고 KM그룹의 내부 비리가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장은 이성을 잃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표정을 흉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망할려니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죽여버릴 거야. 그가 서연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닿은 것은 최 부장의 거친 손이 아니라 단단하고 따뜻한 민혁의 팔이었다. 민혁은 한 손으로 최 부장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며 그를 단숨에 제압했다. 내 눈앞에서 내 직원을 건드리는 건 용서받지 못할 실수다. 민혁의 눈동자에서는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최 부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최 부장을 결박했다. 파티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지만 민혁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괜찮나? 민혁이 짧게 물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고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는 심판자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민혁의 목소리가 다시 장내를 장악했다.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KM그룹의 대표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회사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방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한 점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참석자들은 그의 리더십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두고 봐. 나만 죽을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다. 서연은 끌려가는 최 부장을 보며 묘한 허탈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최 부장이 마지막에 내뱉은 뒤에 누가 있는지라는 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최 부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민혁은 한태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태진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민혁은 서연을 데리고 무대 뒤편의 대기실로 향했다. 소란스러운 파티장과 단절된 대기실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민혁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무모한 짓이었어. 만약 내가 막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지? 민혁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장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팬텀이 보낸 메시지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팬텀의 존재를, 아니 팬텀이 자신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민혁은 짐짓 모른 척하며 물을 건넸다. 팬텀이라 재미있는 별명이군.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순수한 감사는 민혁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최 부장은 시작일 뿐이지. 내일 아침이면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칠 거야. 견딜 수 있겠나? 민혁의 질문에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제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민혁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어떤 폭풍도 막아내겠노라고.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산건설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최 부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사장님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민혁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최 부장의 배후 세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민혁은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바다. 오히려 잘 됐군. 한꺼번에 쓸어버릴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그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놈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당해줄 생각은 없으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생사를 함께할 전우애와 같은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KM그룹 본사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고 수십 명의 취재진이 그 뒤를 따르며 플래시를 터뜨려댔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회사의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태산건설과 결탁한 내부 세력이 강민혁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다. 하지만 25층 CEO 집무실에 앉아있는 강민혁은 창밖으로 개미떼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을 뿐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들었다. 회사의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민혁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한 쿠데타였다. 민혁은 재킷을 걸치며 거울을 보았고 그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굴 밖으로 기어 나왔군.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집무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비서실장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밤 민혁과 그녀가 함께 준비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혁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적개심과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김 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들어오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강 사장,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한가하게 커피나 마시고 있었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어. 자네의 무모한 경영과 비리 의혹 때문에 우리 KM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단 말일세. 김 전무의 선동에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혁을 몰아세웠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지저대는 개들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압도적인 침묵에 회의실의 소란은 점차 잦아들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 하셨습니까? 민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제 해임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비리 의혹의 실체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군요. 민혁은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고 대기하고 있던 서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사들은 말단 직원인 그녀의 등장에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지만 김 전무는 안색이 변하며 소리쳤다. 외부인이 감히 이사회에 들어와? 당장 나가. 서연은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눈짓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태산건설이 발표한 리조트 조감도와 KM그룹의 초기 디자인 시안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태산건설이 우리 디자인을 훔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디자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연의 설명에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내부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디자인 대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시공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짜 도면을 미끼로 흘렸죠. 태산건설이 발표한 조감도는 바로 그 결함이 있는 가짜 도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민혁은 리모컨을 눌러 구조 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 건물은 일정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것은 태산건설의 기술력이 아닌 단순한 표절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산건설은 훔친 물건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으니 스스로 도둑임을 만천하에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의 시선이 날카롭게 김 전무를 향했다. 그 훔친 물건을 전달한 장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군요. 민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곳에는 김 전무가 차명 계좌를 통해 태산건설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내역과 최 부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통화 녹취록의 텍스트 변환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 전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강민혁,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야. 그는 악을 쓰며 서류를 집어 던졌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김 전무와 거리를 두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쥐새끼들처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민혁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검찰이 들이닥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깃은 제가 아니라 회사 기밀을 팔아먹고 주주들을 배임한 당신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혁이 아닌 김 전무와 그에 동조했던 몇몇 이사들을 포위했다. 김철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김 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방금 전까지 민혁을 해임하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과 서연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고요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쓰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끌려나가는 김 전무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은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민혁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KM그룹의 썩은 환부는 도련해졌습니다. 앞으로 내 경영 방식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가십시오. 하지만 남겠다면 과거의 관행은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증명해야 할 겁니다. 그의 선언은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의 칙령과도 같았고 아무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민혁과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긴장이 풀린 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민혁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의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이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민혁은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얼굴에 손을 뻗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애틋해서 서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민혁은 곧 이성을 되찾고 손을 거두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태산건설에 대한 소송 준비도 해야 하고 언론 대응도 필요해. 서연은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업무 복귀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민혁이 다시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 비워둬. 승리를 자축해야지. 단둘이서 민혁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고 민혁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집무실로 걸어갔다. 서연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창밖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로 이송된 김 전무는 취조실에서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혁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게다가 태산건설 측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모든 책임을 김 전무와 최 부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차가운 취조실 책상에 머리를 밟고 절규했다.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KM그룹의 로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직원들은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서연을 향한 비난은 찬사와 동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의 활약상은 사내 익명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다. 신데렐라의 반란, 얼음, 왕자를 구한 여전사 등의 제목으로 그녀의 무용담이 퍼져나갔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에 들뜨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혁은 태산건설의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태산의 대표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죠. 그리고 공개 사과문을 내십시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우리 측이 작성한 원고 그대로. 민혁의 강경한 태도에 태산 대표는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여론과 법적 증거가 모두 KM그룹의 편이었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태산 대표를 돌려보내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는 이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재킷을 챙겼다. 서연과의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 장소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민혁이 먼저 도착해 와인을 고르고 있을 때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회사에서의 단정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민혁은 잠시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묻자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를 빼주었다. 아니, 방금 왔어. 오늘 정말 아름답군. 민혁의 솔직한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한 탓인지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민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회사를 이끌며 겪었던 고충들을 털어놓았고 서연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서연은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디자인 팀장 자리야. 최 부장이 나갔으니 공석이 되었고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당신만 한 적임자가 없어. 서연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저는 아직 경력도 부족하고 계약직인데 민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어. 그리고 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놔두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더 깊고 은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연도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위하여.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창밖에는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꽃길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그들을 시기하는 적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깊어가는 밤을 함께했다. 지웅바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KM그룹의 본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물러난 자리에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채워졌고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으며 더 이상 사내 정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직 업무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에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최연소 디자인 팀장으로 파격 승진하여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지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한때 그녀를 낙하산이라 오해하고 비난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탁월한 감각과 헌신적인 태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직원들은 깍듯하게 예우를 갖췄고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늦은 저녁,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다음 시즌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넓어진 책상과 안락한 의자,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명패, 팀장 이서연이라는 6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고의 위기 속에서 떨고 있던 자신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때 똑똑하는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날선 정장 차림이 아닌 넥타이를 푼 셔츠 차림으로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직도 퇴근 안 했군. 팀장이라는 사람이 워커홀릭이면 팀원들이 피곤해 한다는 거 모르나? 민혁은 농담 섞인 어조로 말하며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차가운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덮었다. 사장님이야말로 이 시간까지 뭐 하세요? CEO가 퇴근을 안 하니 비서실 직원들이 죽을 맛이라던데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넬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지.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눈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서연 씨,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었던 거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그 반대였지. 민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거목이라는 걸. 내가 권력으로 당신을 쉽게 구해주면 당신은 평생 사장 덕분에 살아남은 신데렐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거야. 민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연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어. 당신이 그 시련을 이겨낼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밤 CCTV로 당신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나에게도 고문 같은 시간이었어. 민혁은 다시 몸을 돌려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서연을 향해 있었고 그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애틋함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과 마주섰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냉정함 속에 숨겨진 치열한 배려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팬텀의 손길이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민혁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며 감격에 겨운 듯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뺨을 감쌌다. 이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겠지. 더 이상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겁쟁이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 그의 엄지손가락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고 서연은 그의 손길에 얼굴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민혁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고 진솔했다. 서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사장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민혁은 서연을 품에 안았고 서연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고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는 서연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편안하게 들렸다.
차가운 총재와 가난한 신데렐라라는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우리가 되었다. 사무실의 은은한 조명만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의 별들도 축복하듯 반짝였다. 민혁은 서연을 품에서 살짝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일 주말인데 뭐 하고 싶어? 이제는 일 말고 데이트라는 걸 좀 해보지. 그의 장난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사장님이랑 평범한 영화관 데이트나 해볼까요? 팝콘도 먹고 콜라도 마시면서요. 영화관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군. 좋아, 당신이 원하면 영화관을 통째로 빌리지. 민혁의 농담 아닌 농담에 서연은 눈을 흘기며 웃었다. 아뇨,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요. 줄 서서 표 사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보는 거요. 저는 사장님의 특별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평범한 연인이 되고 싶거든요. 서연의 말에 민혁은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 보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아이 같은 미소였다. 평범한 연인, 그게 제일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노력해보지.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빈틈없이 얽혀들었고 그 온기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다음 날 KM 그룹 내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말에 강남의 한 영화관에서 강민혁 사장과 이서연 팀장이 다정하게 팝콘을 나눠 먹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SNS에 올라온 흐릿한 사진들을 보며 열광했다. 사진 속 민혁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연을 바라보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로맨스는 회사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 민혁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임원들은 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지적은 여전했지만 독설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격려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민혁은 남몰래 휴대전화 배경 화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주말 데이트 때 서연과 함께 찍은 셀카가 저장되어 있었다. 서연 역시 업무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는 민혁의 연인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녀가 기획한 친환경 리조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KM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서연이 로비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민혁이 손짓했다. 다. 서연이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타자 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비 오는 날은 관절이 쑤신다며 따뜻한 거 마셔. 서연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사장님, 아니, 민혁 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이 묻자 민혁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돌렸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아주 오랫동안 혼자만 알고 있었던 비밀 장소야. 차는 빗속을 뚫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빗줄기를 보며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별장이었다. 민혁의 개인 소유인 이곳은 그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은신처였다. 별장 안은 소박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와인을 꺼내왔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처음이야. 민혁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나에게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이 공간을 공유하고 싶어. 내 과거도 상처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서연은 민혁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민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민혁 씨. 저를 당신의 세상으로 초대해줘서.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어린 시절 재벌가 후계자로서 겪어야 했던 엄격한 교육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서연은 그를 말없이 안아주며 위로했다. 서연의 품 안에서 민혁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악몽도 불면증도 없는 깊고 달콤한 잠이었다. 서연은 잠든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를 평생 지켜주겠노라고 다짐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듯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별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혁과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민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이 놀라 쳐다보자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건 프러포즈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다만 약속의 의미로 받아줬으면 해.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마이 앵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은 나의 닻이야.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유일한 사람. 민혁은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 지었다. 민혁 씨는 나의 돛이에요. 제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람. 두 사람의 입맞춤은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안식처임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애정이 아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찬란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KM그룹과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남아 있었다. 폭풍 뒤에 피어난 꽃은 더욱 붉고 강렬하게 그 향기를 퍼뜨릴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KM그룹의 분위기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과는 전혀 달랐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민혁과 이서연은 회사를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았고 이제 KM그룹은 혁신과 투명 경영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재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특히 이서연이 주도한 에코힐링 리조트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건축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의 실력자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우뚝 서 있었다. 어워드 시상식이 열리는 날 행사장 대기실은 축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서연은 우아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품에 안은 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민혁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그녀에 대한 소유욕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기자들이 두 분의 결혼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짓궂게 질문을 던지자 민혁은 부정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해 장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서연은 피곤한 듯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떠날 줄을 몰랐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 수상소감에서 내 이름을 뺀 것만 제외하면 말이지. 민혁의 투정 섞인 농담에 서연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사장님 이름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게다가 제 인생의 멘토이자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민혁은 짐짓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더욱 끌어당겼다. 사랑하는 그분이라. 그 표현은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멘토라는 말은 좀 거슬려. 나는 당신에게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 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무진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M그룹 본사 사옥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연이 의아한 듯 쳐다보자 민혁은 짧게 답했다. 보여줄 게 있어.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쉽잖아. 텅 빈 회사 로비는 고요했지만 25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나서자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이던 옥상 정원은 수천 개의 작은 전구들로 장식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정원 한가운데에는 하얀색 테이블과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낭만적으로 느껴질 만큼 환상적인 분위기였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서연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수상하면 꼭 여기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던 곳이 바로 여기 옥상이었으니까.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1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울고 있던 자신을 민혁이 찾아와 무심한 척 위로를 건네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차갑고 무서운 상사였던 그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인이 되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적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혁이 직접 와인을 따랐고 잔에 담긴 붉은 액체 위로 달빛이 비쳤다. 서연아, 민혁이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혁은 품에서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번 별장에서 주었던 목걸이 상자와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달랐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어.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없던 시절에 나는 그저 일밖에 모르는 기계였고 감정이 없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어.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천하의 강민혁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서연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신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숨을 불어넣었어. 이제는 당신 없는 내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함보다는 우아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서연에게 딱 어울리는 디자인이었다. 이서연 씨, 평생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줘. 그리고 나도 내 남은 생을 바쳐 당신을 지키고 사랑할게. 나와 결혼해 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너무나 벅찬 감동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네, 네, 민혁 씨. 당연하죠.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민혁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옥상 정원의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밤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축복하듯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강민혁과 이서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남한강 별장의 야외 정원이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소박하고 프라이빗한 결혼식을 원했던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초청된 하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회사 내 핵심 동료들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식장의 분위기만큼은 그 어떤 왕실의 결혼식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박수를 보냈다. 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 앞에 서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늘 강인하고 냉철해 보이던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던 강 사장이 저런 표정을 짓다니라며 놀라워했다. 서연이 민혁의 앞에 섰을 때 민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넘겨받았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나 강민혁은 차가운 바람이 불 때 당신의 따뜻한 외투가 되고 어둠이 내릴 때 당신의 등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민혁의 굵직한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서를 읽어내려갔다. 나 이서연은 당신이 지친 어깨를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당신이 나아가는 길에 힘이 되는 돛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신데렐라를 꿈꾸던 소녀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어 현실 속에서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는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민혁이 서연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 식이 끝날 무렵 정원 한편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민혁이 서연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편집한 것이었다. 야근하다 졸고 있는 서연의 모습, 프로젝트 성공에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데이트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나의 영원한 뮤즈, 사랑한다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서연은 민혁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을 속삭였다. 시간은 다시 흘러 2년이 지났다. KM그룹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었고 강민혁 회장과 이서연 부사장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 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 두 사람은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였지만 퇴근 후에는 여전히 풋풋한 연인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한 손으로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예쁜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들을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에 집중했다. 민혁 씨, 기억나요? 옛날에 김 과장이 제 옷에 와인을 쏟았던 날이요. 서연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그때는 정말 아찔했지. 당신이 그렇게 당차게 반격할 줄은 몰랐거든. 그때 당신 눈빛을 보고 다시 한번 반했었어. 서연은 민혁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 주셨잖아요. 민혁은 멈춰서서 서연을 마주 보았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아니, 당신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였어.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구해지고 있어. 매일 아침 당신과 아이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으니까. 민혁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말을 이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조금 달라.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나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된 거지. 당신은 나에게 마법 같은 존재야. 그의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잠에서 깬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시작했다. 민혁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우리 공주님 깼어? 라고 혀 짧은 소리를 냈고 그 모습을 본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 냉혈한이라 불리던 총재는 이제 딸바보 아빠가 되어 있었고 가난과 시련에 떨던 신데렐라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둘이 아닌 셋이 되어 더욱 든든하고 따뜻해 보였다. 비밀스럽게 시작된 애정은 숱한 시련과 역경을 거쳐 견고한 사랑의 성을 쌓아 올렸고 그 안에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또 다른 이야기의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KM그룹의 성공 신화보다 강민혁과 이서연의 러브스토리를 더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겉으로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한 남자와 그 사랑을 지켜낸 강인한 여자의 이야기를